네, 국내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최대 8%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에 의한 이자 부담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부담하는 월세화 현상도 더 뚜렷해질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기준금리 단번에 2.25%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주택 구매를 위해서 대출받은 분들 이자 부담도 더 늘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거기에 앞서서 먼저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안 좋은 겁니까? 지금 지난 7월 4일 날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주간 자료를 보면은요. 예. 전국의 매매 가격은 0.03% 하락하고 전세 가격도 0.02%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도 0.03% 하락한 게 평균인데요. 이 서울을 가만히 보면은 서초구가 보합세고 나머지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경기도도 0.04% 하락했고요. 또 세종시는 0.17%나 하락했어요. 14%네요. 그리고 인천이 0.07%. 전국적으로 전부 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그 반면에 네. 8개 도는 오히려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래도 잘 안 되지만 가격도 많이 안 오르고 가격도 낮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단지 이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지역은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도 안 되고 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침체로 가는 거 아닌가. 이미 그 길을 들어선 것 같기도 합니다. 향후에 이제 미국의 금리가 더 올라가고 또 우리 그 이창용 어제 총재 발표하면서 예. 얘기했죠. 연말까지 뭐 3.0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예, 그 꾸준히 암시를 인상 했는데요. 가능성을 네, 시사했죠. 그렇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그쵸.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역전세나 또는 연끌족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그만큼 지금 불안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뭐 매물에 비해서 집을 사는 사람이 적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 반등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주택 거래량이 74만 7,400가구 정도 됐거든요. 근데 금년도에는 거의 62%가 하락한 46만 가구가 좀 넘었습니다. 46만 4,800가구 정도가 거래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제 연초부터 시작돼 왔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 지속적으로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모두 투입해서 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대출에 의존하는 예. 주택 구매자들은 일단 한 발 물러서서 대기 수요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연말까지가 아니라 연말까지 금리를 올린다면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집에 매물들은 나와 있는데 찾는 사람이 없다. 근데 네. 지금 시기가 장마철이기도 하고 해서 이사철이 아니긴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8, 9월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철이 좀 되면 그때는 또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면 어느 정도 다시 또 보합세 정도로 또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제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주택 매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하락한다면 하락한 이후에 집을 사고 싶어 하지 지금 살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아직은 그러면 좀 지켜보자라는 추세일 것이다. 대기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 되면 주택 가격은 수요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매물은 늘어나고 수요는 감소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리에 따라서 부담이 돼서 많이 안 살 거다. 네. 이게 기본적인 말인데 금리가 인상되면 집값은 그런 식으로 무조건 하락을 하게 됩니까? 이게 이제 주택 가격을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익 환원법으로 주택 가격을 접근해 보면 수익을 종합환원 이율로 나누면 가격이 됩니다. 예. 이 분모가 이제 종합환원 이율이 바로 이자거든요. 이자. 네. 이게 분모가 커지면 가격은 하락하죠. 종합 근데 환원 이율.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월세화 시키는 거거든요. 예. 위에가 이자인데 수익인데
수익을 종합하는 이율로 제가 나눈다 그랬잖아요. 예. 수익이 커진다는 얘기는 전세나 월세가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높아지면 가격은 올라가죠. 그렇겠죠. 그런데 수익도 줄어들고 이자만 늘어난다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이제 이렇게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택 구매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정부의 지나치게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전에 아마 3억, 4억, 5억 하던 집들은 1억, 2억, 3억 대출을 받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이 지금 7, 8억, 10억이 됐잖아요. 근데 소득은 가만히 있는데 대출 금액은 2배로 늘어났잖아요. 2배로 거의 늘어나게 되면 이자 부담이 커지죠. 그쵸. 그러면 주택 거래를 어떻게 보면은 좀 꺼릴 수가 있어서 대기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바로 반영이 됩니까? 어느 정도 시차가 있죠. 예. 되게 이제 전월세 가격의 등락폭. 이 바로 수익률 아닙니까? 예. 전월세 가격의 등락폭이 매매 가격의 선행지수입니다. 전월세가 올라가면 매각이 올라가고 전월세 가격이 내려가면 매매 가격도 내려가는데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이상 시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꽤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시장에 이게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게 반영이 되는 게 또 지역별로 편차도 꽤 크더라고요. 그렇죠. 서울권 내에서도 강남은 오히려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강북에서 집값 떨어지는 분야가 있고. 그게 이제 15억 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살 수 있거든요. 대출 안 해주거든요. 9억이 넘는 건 30% 정도 대출을 주고요. 9억 이하는 40%까지 대출을 주는데 예. 서민주택가인 강북구나 노원구나 이 성북구 지역이 서민들이 많이 사는 중저가 아파트가 많아요. 예. 이 지역이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그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사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구매력이 떨어져서 주택 가격 동시에 하락하는. 지금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요, 다른 지역보다 주택 가격 하락폭이 좀 적어요. 그렇죠. 예. 오히려 강북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할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그러면 금리가 올라도 집값이 오를 지역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되는 겁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닌데 적게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원래 이게 집을 어디다 사야 할지 어떤 걸 사야 할지 많이 고민할 때 나왔던 말들이 똘똘한 한 채를 갖고 네. 있으면 좋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뭐 강남이나 용산 이런 데 좀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었던 것. 그런 흐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제가 볼 땐 유지될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자막으로 나왔지만은 정부가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현재 11억으로 돼 있는 게 14억으로 올린다고 하죠. 예. 14억으로 올리면 그 이상 되는 공시가격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1가구 1주택일 때는 면제될 수도 있어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엔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되고 또 그렇게 똘똘한 한 채가 대부분 고가 아닙니까? 그렇죠. 대출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다른 그 물건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좀 더 덜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 제가 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기사나 전해드렸던 게 주택가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주택 수 말고 주택가액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네.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 수와 주택 가격을 동시에 같이 봐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주택 가격만 보게 되면 저가 아파트를 매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놓게 되면 임대료가 또 올라갈 수 있고 이 저가 아파트는 대부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주택인데 불구하고 예. 금액이 아니고 금액으로 가고 주택수로 가지 않으면 1가구 다주택자가 더 많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수도 일부 감안하되 금액으로 그 세금을 물리는 걸 동시에 한다고 봐요. 금리 뭐 연말에는 8%대까지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대출금리요. 대출금리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대출을 받은 분들, 변동금리를 받은 분들이 사실 제일 걱정인 거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이제 한번 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현명한 선택인 건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예. 변동금리보다 한 1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거치식 대출이 이제 원금이 돌아온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대출의 그 상환 능력이 된다면 네. 지금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미국의 금리가 지금 3.5%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빅스텝으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역전 금리를 허용하겠다는 식으로 어제 그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3%까지 간다면 시장 금리는 8% 이상
적어도 1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제1금융권이 8%면 제2금융권은 9%, 10%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점점 이자 부담이 늘어나요.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고 가장 큰 문제는 연끌족입니다. 그러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가 높아지면 상환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고정금리로 갈아타서 상환 능력이 된다면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고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전세 대출을 받고 살다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지금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새로 계약을 하거나 뭐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아예 뭐 반전세로 가거나 월세화가 되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8%라면 정부는 5% 이하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일가구 일주택 비과세 요건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잖아요. 예. 5% 이하라면 대출 금리보다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쵸. 그러면 월세를 내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도요.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면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적금을 들거나 예금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기 소득에서 일부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예. 이 그 월급은 한정돼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면 예. 또 연금은 한정돼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면 결국에는 월세를 받아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세가 3억인데 5천만 원 올린다면 그 5천만 원을 월세로 달라고 하는 보증부 월세가 늘어나고 예. 또 작은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하는 월세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전월세 비율을 보면은 월세가 이미 60%가 넘어서 61%가 됐어요. 이런 현상은 아마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거를 늘어놓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금리가 또 올라갔다가 하락할 수도 있고 또 이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에 이 5% 상한을 지키지 않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예. 월세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또 금리가 올라가면 저소득층 서민들이 오히려 불안해지지요. 그 월세를 그러게요. 받는 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 투자, 뭐 오피스텔이나 상가 이런 걸 통해서 월세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쪽의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자기 자본으로 만약에 그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걸 구입했다면 문제가 없는데요. 예. 역시 대출을 받고 구입했다면 이것도 역시 주택과 그러니까요.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세 대란 대신에 월세 대란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도 되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정부가 새로운 임대차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 주요 핵심 내용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다주택자가 그 5% 이하로 정전보다 낮게 임대료를 놨을 때에는 2년 동안 그 거주 요건이 있는데 이거를 없애준다고 했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 자체가 2년 이하의 그 임대는 임대차 보호법에 2년으로 본다는 게 있어요. 계약 한 번만 해도 1가구 1주택자, 종전주택을 파는 조건입니다. 예. 1주택자로 인정받는 건 상당히 큰 혜택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이제 다주택자가 이런 매물로 금액을 낮춰서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그 월세가 약화돼 있기 때문에 가을에 전세 대란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전에 임대차 3법이 만료되는 7월이나 8월에 전세 대란이 우려됐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괜찮을 진정될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도 전세 물건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에는 뭐 LTV 80% 확대해주고 대출 한도도 6억 원까지 상향하고 이런 그런 방안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뭐 지난달에 그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올해 들어서 가장 적었다. 네. 이런 게 있어서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네. 맞아요. 네. 정부가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그 LTV를 80%까지 생애 최초자 구입자에게 올려준 이유는 주택 구입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LTV는 론 투 밸류라고 담보 비율에 대한 대출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집을 근데 담보로 이것만 한 적용하는 게 대출이요. 아니고 DSI라고 있어요.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을 예. 주기 때문에 예전에 DTI라고 있었죠. 데프트 예. 인컴,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을 예. 적용해서 대출을 주다 보니까 LTV를 아무리 높여줘도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을 낮춰버리면 대출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소득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낮은 사람은 더 못 받게 되죠. 아, 그렇네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주택 거래가 줄어든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 때문에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기가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이 DSR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데
7월 1일 이번 달부터 1억이 넘는 것들은 전부 예, 시부사제도에 예. 들어갑니다. 강화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보완이나 정책적인 뭐 새로운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보십니까? 이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미래 소득을 포함해서 대출을 주고 40년도까지 이렇게 40년까지 장기 대출을 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상환 능력이 뭐 어느 정도인지 보고 주는 건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소득이 낮은 계층이기 때문에 예. 40년 동안 이렇게 그 이자를 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예. 여기다 관리비까지 내야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그걸 월세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부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DSR도 젊은 사람들에게 조금 완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청약 시장은 어떨지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청약 통장을 개설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는데 네. 또 금리와 청약 통장 이 청약이 또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 청약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주택 청약 통장 가입자가 전국에 한 2,800만 명 정도 됩니다. 전 국민의 2분의 1 정도 되죠. 예. 그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서울의 주택 청약 통장 가입자가 6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순위 통장 가입자가 약 한 3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서울에서 몇백 가구, 몇천 가구 분양할 때 몇백 대 1은 당연했던 겁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 비율이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15대 1, 17대 1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고분양가 논란도 있고요.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 지금 현재의 분양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죠. 지금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에는 돌아서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가 거래된 낮은 가격이 높은 가격이 돼버려요.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청약 시장도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청약을 하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어제 일명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영끌족에게 집값 조정은 불가피하다, 위험을 고려하라 이런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셔서 뭐 도움도 됐는데 헷갈리고 혹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혼란스럽기도 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그 영끌족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미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이제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용금리로 바꿀 필요가 있고요. 고정금리로. 네. 예. 아니라면 뭐 매도가 가능하다 매도하는 게 좋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집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또 아니라면 정부가 이제 이게 영끌족이 그 파산까지 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요. 내년쯤. 만약에 뭐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감당이 안 될 수 있죠. 정부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정부가 이 그 뭐랄까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장기 모기지를 좀 더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저금리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금리 인상, 그게 미칠 부동산 시장의 여파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